경찰입니다. 신고 접수건으로 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연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어서 확인차 나왔습니다. 댁에 어린이가 거주하고 있죠? 며느리의 시선이 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그러셨군요. 며느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인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몸은 예전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죠. 남편 병수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어진 새벽 기상이 벌써 10년째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오래된 연립주택 2층 작은 방에서 혼자 맞는 아침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래층 김씨 할머니 집에서는 벌써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인숙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너무 큰 식탁에 작은 그릇 하나만 놓고 아침을 먹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구나. 인숙은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토요일이면 손녀 하은이가 오는 날이었죠. 일주일 중 가장 기다리는 하루였습니다. 외아들 민재가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처음엔 서울 강남에서 대기업 다니던 아들이 몇 년 전 갑자기 지방 공무원으로 이직하며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처음엔 참 예쁘고 착한 줄 알았습니다. 결혼 초기엔 자주 안부 전화도 하고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가져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만날 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말투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손녀 하은이만큼은 인숙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9살 된 하은이는 인형처럼 예쁜 얼굴에 똘똘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였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제잘제잘 떠들지도 않고 놀다가도 문득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하은아, 무슨 일 있니? 인숙이 물어보면 하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머니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가득해 보였어요. 인숙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연아, 우리 하은이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말도 별로 안 하고. 그러면 지연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원래 예민하대요, 어머니. 학교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괜찮을 거예요. 인숙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는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고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하은이가 왔구나 싶어 서둘러 문을 열었는데 아이의 모습이 영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인숙을 보는 눈에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우리 하은이. 오늘 뭐하고 놀까? 하은이는 대답 대신 인숙의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인숙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은이 웃을 때는 천사 같은데 뭔가 이상해. 저 눈빛, 나 어릴 적 맞고 살던 사촌 동생이랑 똑같아. 그날 오후 내내 하은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TV를 보다가도 갑자기 화면을 외면하고 블록놀이를 하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숙이 간식을 주려고 하은이의 팔을 살짝 잡았을 때 아이가 깜짝 놀라며 움찔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6시 지연이가 하은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우리 하은이 말썽 안 부렸죠? 그럼요. 우리 하은이가 얼마나 착한데요. 인숙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은이가 떠나고 나서도 인숙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그 무서워하는 눈빛, 움찔하며 놀라는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인숙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만이 적막한 밤을 채우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수요일 오후 하늘에서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숙은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어들이다가 문득 하은이 생각이 났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인데 우산을 챙겼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괜한 참견으로 여겨질까봐 망설였어요. 하지만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자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숙은 우산을 하나 더 챙겨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들네 아파트 단지로 걸어가는 동안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습니다. 인숙의 바지 끝자락이 젖을 정도였어요.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도착한 인숙은 아들네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문득 멈춰 섰어요. 집안에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너 또 엄마 말 안 들었지? 몇 번을 말해, 바보야. 지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고 차가웠어요. 인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은이의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되는 줄 알아? 숙제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순간 인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짧은 비명이 들려왔거든요. 손찌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까지. 아파요, 엄마. 정말 아파요. 하은이의 울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아프긴 뭐가 아파. 이 정도로 아프다고?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인숙은 현관문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친척집에서 맞고 살던 사촌 동생의 모습, 그 아이가 울면서 숨어있던 모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설마 이럴 리가. 인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귀에서는 계속해서 아이의 울음소리와 지연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몇 초 후 지연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셨어요? 좀 일찍 오셨네요. 지연이의 얼굴에는 아무렇지 않은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인숙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가 와서 하은이 우산 챙겼나 싶어서요. 인숙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하은아, 할머니 오셨다. 하은이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아이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볼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그리고 인숙이 가장 놀란 것은 하은이의 손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선명한 붉은 자국이 있었거든요. 할머니. 하은이가 인숙을 보며 작게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구원을 바라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하은이 감기 걸렸니? 목소리가. 인숙이 말을 시작하려는데 지연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 하은이가 아까 넘어져서요. 아이들이 워낙 덤벙거리잖아요. 어머니, 차라도 한 잔 드실까요? 인숙은 하은이의 손목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저건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세게 잡아서 생긴 자국이 분명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우산만 두고 갈게요. 인숙은 들고 온 우산을 현관에 세워두며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할머니를 따라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아이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는데 지연이가 급하게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께 인사드려라.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인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멍한 상태였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은이의 충혈된 눈, 손목에 붉은 자국,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절망적인 눈빛. 그날 밤 인숙은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본 게 뭘까? 설마 정말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며느리가. 하지만 그 소리, 그 자국들. 손녀를 이렇게 둬도 되는 걸까?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인숙의 눈은 똑똑히 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마치 하은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날 이후로 인숙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충혈된 눈, 손목에 붉은 자국,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던 그 절망적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인숙은 자꾸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터득한 직감이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손녀가 위험하다고. 일주일이 지나고 또 토요일이 왔습니다. 하은이가 오는 날이었어요. 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이가 좋아하는 호떡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은이를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오후 2시 하은이가 도착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예전처럼 활발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응, 우리 하은이. 할머니가 호떡 만들어 놨다. 먹을래?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큰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인숙은 아이와 함께 앉아서 차근차근 관찰했어요. 하은이의 팔에는 여전히 희미한 멍 자국이 남아 있었고 아이는 자꾸 소매를 내려서 팔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하은아, 팔이 아프니? 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에는 거짓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숙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인숙은 시내 전자상가로 향했습니다. 젊은 사장이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할머니, 이런 기계를 왜 사시려고요? 손녀한테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시계처럼 생긴 거 말이에요. 인숙이 사온 것은 시계 모양의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사장의 설명을 들으며 조작법을 익혔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토요일 하은이가 왔을 때 인숙은 예쁜 상자에 담긴 시계를 내밀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가 선물 하나 사왔다. 예쁜 시계야. 하은이의 눈이 처음으로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할머니, 고마워요. 응, 하은이 방에 두면 되겠다. 시간도 보고 말이야.
인숙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하은이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인숙은 아이 방에 시계를 놓아두었습니다. 지연이는 별다른 의심 없이 어머니가 하은이한테 참 잘해주시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인숙은 매일 밤 불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과연 자신의 의심이 맞는 건지 아니면 괜한 걱정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인숙은 용기를 내어 하은이 방에서 시계를 가져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에 연결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하은이가 혼자 숙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영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려고 했어요. 하지만 네 번째 영상을 보는 순간 인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가 하은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벽에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의 입에 수건을 물리고 책으로 등을 때리는 모습까지. 숙제 왜 안 했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이런 식으로 키우라고 낳았니? 영상 속 하은이는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몸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아이가 소리내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계속해서 체벌을 가했습니다. 인숙은 영상을 끝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자신의 예감이 맞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내 손녀가, 우리 하은이가 저런 일을. 인숙은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는 회사에 있었어요. 민재야, 엄마다. 지금 당장 집에 와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회사에서. 우리 하은이 일이야. 당장 와. 1시간 후 민재가 도착했습니다. 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민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보면 모르니? 지연이가 하은이를 때리고 있잖니. 민재는 한동안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예민한 건 알지만 그건 교육이에요. 애도 버릇이 좀 없고 엄마가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게 교육이라고? 9살 아이 입에 수건 물리고 때리는 게? 엄마, 요즘 애들 교육이 어떤지 아세요? 좀 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연이도 하은이 잘 되라고 그러는 거고. 인숙은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 착하던 민재가 저런 말을 하다니.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내 손녀가 저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데. 그날 밤 인숙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은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인숙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한 지 이틀 만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인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네 집 앞에서 경찰관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2명의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신고 접수건으로 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연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어서 확인차 나왔습니다. 댁에 박하은 양이 거주하고 있죠? 지연이의 시선이 인숙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그러셨군요. 지연이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서 하은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경찰관들을 보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연이는 아무렇지 않은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경찰관님, 저희 시어머니께서 요즘 많이 예민해지셨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경찰관이 인숙을 바라봤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박인숙 씨시죠? 어떤 일을 목격하셨나요? 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하은이의 멍 자국, 녹화된 영상, 그리고 비 오던 날 들었던 소리들까지 영상도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인숙이 가져온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관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하은이를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하은이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그러니까 ADHD 진단을 받았거든요. 지연이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정말로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였어요. 아이가 집중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해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치료의 일환으로 적절한 훈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찌검, 그건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거라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고요.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의 해명을 들은 후라 그런지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은이야, 이리 와봐. 경찰관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하은이는 무서워하며 천천히 다가왔어요. 경찰관이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때린 적 있니? 하은이는 지연이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럼 엄마한테 맞아서 아픈 적은? 이번에도 하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인숙은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때 민재가 급하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지연이의 연락을 받고 황급히 온 것이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민재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재는 인숙을 바라보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말 이러시면 안 되죠. 지연이가 우리 가정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민재야, 너도 그 영상을 봤잖니? 저게 정상이니? 엄마.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연이는 하은이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엄마가 너무 오버하시는 거예요. 경찰관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명확한 외상이나 학대의 증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치료 과정이라면 그때 하은이가 갑자기 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가 제 생명을 구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이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지연이가 재빨리 하은이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께 패 끼치면 안 된다고 했지? 경찰 조사는 1시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연이는 훈계 수준에서 끝났어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나자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는 인숙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만족하시죠?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민재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연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해 보세요. 인숙은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재야, 하은이를 봐. 저 아이 눈을 보라고. 저게 정상적인 아이 눈빛이니? 엄마는 정말.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가족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그날 밤 인숙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경찰도 아들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라고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재가 인숙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앞으로 하은이는 데려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지연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해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시잖아요. 하은이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인숙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를 못 본다니 그것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재와 지연이가 인숙을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요양병원 입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상태가 심각해요. 망상 증세도 있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인숙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녀를 구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다니.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인숙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아들 민재는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하은이는 아예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토요일마다 빈집에서 혼자 하은이를 기다리는 인숙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민재가 갑자기 집을 찾아왔습니다. 인숙은 반가워서 문을 열었지만 아들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민재야, 어쩐 일이니? 하은이는? 엄마, 얘기 좀 해야겠어요. 민재가 거실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인숙도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엄마,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병원? 내가 어디 아프니? 정신가요. 민재의 말이 떨어지자 인숙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정신과라니, 그게 무슨... 엄마, 요즘 엄마 상태 보세요.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시고, 우리 가족을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인숙은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언제 없는 일을 있다고 했니? 그 영상도 봤잖니? 그건 엄마가 잘못 해석하신 거라고요. 지연이는 교육을 한 거고요. 교육? 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9살 아이 입에 수건 물리고 때리는 게 교육이라고?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보세요. 지금도 흥분하시잖아요. 이런 상태로는 하은이도 무서워해요. 그 말에 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이가 할머니를 무서워한다고? 네. 아이가 할머니 얘기만 나와도 겁을 내요. 경찰 오던 날 이후로 계속 그래요. 인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지키려던 손녀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니.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하은이는 분명 할머니가 제 생명을 구했어요 라고 말했는데, 엄마, 제가 좋은 병원 알아봤어요. 거기서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나는 안 가겠다. 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미 서류도 준비했고요. 민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신청서였어요. 이미 민재의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젠 쉬셔야 할 때예요, 엄마. 아무리 그래도 경찰까지는 너무하셨잖아요. 인숙은 서류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다니. 민재야, 엄마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하니? 미쳤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드시면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아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날 밤 인숙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어지러워서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인숙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본 걸까? 하은이가 정말 나를 무서워하는 걸까?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라고 진단했습니다.
하루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 다음날 오후 간호사가 인숙에게 편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할머니, 편지 왔어요. 누가 병원 접수대에 맡기고 갔대요. 인숙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겉봉에는 어린아이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박인숙 할머니께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은이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열기도 어려웠습니다. 편지지를 펼치자 하은이의 간절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저 오늘 가출했어요. 저 좀 데리러 와주세요. 엄마가 또 그랬어요. 아빠가 할머니한테 거짓말 하라고 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수원역 뒤쪽 빈 창고에 숨어 있어요. 제발 와주세요. 하은이가. 인숙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하은이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고 아이는 지금도 학대받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간호사가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퇴원할 수 있을까요? 아직 관찰이 더 필요한데요. 제발이요. 급한 일이 있어요. 인숙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제 퇴원했습니다. 하은이를 찾아야 했거든요. 수원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인숙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 하은이가 나만 믿고 있는데. 수원역 뒤편은 오래된 상가들이 즐비한 곳이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빈 건물들도 많았어요. 인숙은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세 번째 건물, 낡은 창고 안에서 인숙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하은아. 하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울음으로 부어 있었고 왼쪽 팔에는 새로운 멍이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하은이가 인숙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하은이 많이 무서웠지? 할머니가 왔어. 할머니, 저 정말 할머니가 무섭지 않아요. 아빠가 거짓말 하라고 했어요. 엄마가 또 때렸어요. 할머니 없으면 저 죽을 것 같아요. 인숙은 아이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제대로 된 증거를 모아서 하은이를 지켜내겠다고. 괜찮다, 우리 하은이.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번에는 반드시. 인숙은 하은이를 데리고 우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작은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저 찾으러 올까요? 하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하은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인숙은 아이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사실 자신도 불안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하은이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니 상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왼쪽 팔뚝에는 선명한 손가락 자국이 있었고 등에도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인숙은 즉시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하은아, 언제부터 이랬니? 오래전부터요. 엄마가 화나면 항상 때려요. 그런데 아빠한테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할머니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하은이가 털어놓는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민재가 없을 때마다 아이를 학대했고 아이에게 입막음을 시켰던 것이었어요. 할머니, 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어제도 엄마가 목을 눌러서 숨을 못 쉬었어요. 인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했어요. 그날 밤 예상했던 대로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하은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 사라졌다고 지연이가 울고 있어요. 민재야, 하은이는 여기 있다. 뭐라고요? 엄마가 데려간 거예요? 아니다. 하은이가 스스로 나왔어. 도망친 거야.
전화 너머로 민재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9살 애가 왜 도망쳐요? 내 아내가 하은이를 때렸기 때문이야. 이번에는 목까지 눌렀다더라. 그럴 리가. 엄마, 당장 하은이 데려다 주세요. 안 된다. 인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인숙은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증거를 모아서 공식적으로 고발하기로 결심했어요. 단순히 영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숙은 하은이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소아과에서 하은이의 상처를 정확히 진단받고 의료진의 소견서를 받았어요. 이 아이 상처들이 심각하네요. 지속적인 학대의 흔적이 보입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단서 발급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런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은이가 다니는 학교로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도 하은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이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갑자기 위축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가끔 몸에 멍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물어보면 넘어졌다고 하던데, 선생님은 그동안 기록해둔 상담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은이의 변화된 모습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정식으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병원 치료 중이라고 하셔서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었어요. 인숙은 선생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 기록을 공식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았습니다. 담당자는 하은이의 상태를 보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어요. 할머니, 잘하셨어요. 이런 경우 가족이라도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야 해요. 지난번에 경찰 신고했을 때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의료진 소견서, 학교 상담 기록, 그리고 아이의 직접적인 증언까지 있으니까요. 담당자는 추가 조사를 위해 지연이의 과거 기록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틀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연이에게는 과거 전력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결혼 전에 친정 동생을 학대했다는 기록이 나온 것입니다. 지연이 씨가 고등학생 때 중학생인 남동생을 지속적으로 폭행해서 아동보호기관에 신고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부모님이 무마시켰지만요. 인숙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아들은 끝까지 감쌌던 것이었어요. 한편 민재와 지연이는 인숙을 찾아와 하은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하은이는 우리 딸이에요. 그런 딸을 학대하는 사람이 부모라고 할 수 있니? 지연이도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하은이를 학대했다고 그러세요? 그건 교육이었어요. 교육? 인숙이 하은이의 상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교육이라고?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이가 자해한 걸 수도 있잖아요. ADHD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 말을 들은 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 씨, 당신 고등학교 때 남동생 때린 것도 교육이었나요? 지연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들통났다는 걸 안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받을 거예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정식으로 수사 중이니까. 민재는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끝까지 우리 가족을 파괴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파괴되어야 할 가족이면 파괴되는 게 맞다.
인숙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는 할머니 품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인숙은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끝까지 가겠다고. 한 달 후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지연이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인숙은 중요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어요. 법정으로 향하는 길에 인숙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하은이가 인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하은이. 이제 진실을 말하면 돼. 할머니가 옆에 있어줄게. 법정은 생각보다 엄숙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민재가 앉아 있었는데 여전히 지연이를 변호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인숙을 보는 아들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이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판사가 입정했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먼저 기소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피고 이지연은 지난 1년간 피해자 박하은 양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입니다. 지연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ADHD 진단을 받은 아이를 위한 교육적 훈육을 한 것일 뿐입니다. 학대가 아닌 정당한 부모의 권리 행사였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피해 아동의 상처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는 단순한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의 흔적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의사는 하은이의 의료 기록과 상처 사진들을 제시했어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사진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하은이의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박하은 학생은 몇 달 전부터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활발하던 아이가 갑자기 말수가 줄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종종 몸에 설명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상담 기록을 제출하자 지연이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증인은 인숙이었습니다. 할머니로서 손녀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예전처럼 웃지도 않고 항상 무서워하는 모습, 그리고 직접 목격한 폭력의 현장들. 인숙은 차분하게 그동안의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비 오던 날 들었던 소리, 몰래 촬영한 영상, 하은이의 상처들까지. 지연이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께서는 고령이신데 혹시 기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제 기억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영상 증거도 있습니다. 그 영상은 불법 촬영 아닌가요?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손녀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마침내 하은이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9살 아이가 법정에 서는 모습에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아, 무서워하지 말고 천천히 말해보렴. 하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때렸어요. 매일매일 때렸어요. 언제부터 그랬니?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부터요. 숙제를 늦게 해도 밥을 흘려도 아무것도 안 해도 때렸어요. 지연이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때렸는지 말해볼 수 있니? 손으로 때리고 책으로 때리고 목도 눌렀어요. 숨도 못 쉬게 만들었어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만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럴 때 기분이 어땠니? 무서웠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전 정말 죽었을 거예요. 그 순간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숙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지연이의 변호사가 하은이에게 질문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없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때렸어요. 아프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ADHD 치료를 위해서 엄마가 엄하게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니? 하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파요. 정말 아파요. 치료가 아니라 그냥 아픈 거예요. 재판부가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휴정 시간에 민재가 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하은이 증언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알겠어요. 제가 우리 딸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인숙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재판이 재개되고 검사가 최종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고가 지금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지연이가 최후 진술에 나섰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아이가 바르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확신이 없었어요.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 이지연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집행유예 없이 실형으로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피고 박민재에게는 가정폭력 방조 혐의로 보호관찰 24개월을 명하며 피해자 박하은 양의 양육권은 조모인 박인숙 씨에게 일시적으로 이양합니다. 인숙은 하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인숙과 하은이는 수원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전원마을로 이사했어요. 아담한 단층 집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하은이가 좋아하는 코스모스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있어요. 하은이가 아침 식사를 하며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은이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상 받겠네. 할머니도 오실 거죠? 물론이지. 할머니가 꼭 가서 응원해 줄게. 하은이의 얼굴에는 예전의 밝은 미소가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겁에 질린 눈빛도 움찔하며 놀라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는 새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활발한 성격을 되찾았습니다. 새 담임 선생님도 하은이의 변화를 놀라워했어요. 하은이가 처음 전학 왔을 때는 굉장히 조용했는데 지금은 반에서 가장 밝은 아이 중 하나예요. 할머니께서 정말 잘 돌봐주고 계시는군요. 인숙은 하은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정원을 돌보고 오후에는 숙제를 도와주며 저녁에는 책을 읽어주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동화 낭독 모임이 있었는데 인숙이 자원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아이들이 인숙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세요. 동네 아이들이 인숙을 둘러쌌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용기에 관한 이야기는 어떨까? 인숙은 아이들에게 용기의 중요성을 담은 동화를 들려주었어요. 자신의 경험이 녹아든 이야기였습니다. 한편 민재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어머니와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재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은이는 처음에는 아빠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은아, 아빠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아빠,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어요.
민재는 어머니에게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하은이는. 됐어, 민재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지연이는 교도소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서서히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게 되었어요. 출소 후에는 지속적인 치료와 사회봉사를 해야 했고 하은이와의 접촉은 당분간 금지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은이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도 우수했고 특히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는 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하은이가 상장과 함께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에는 할머니와 손녀가 손을 잡고 꽃밭을 걷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이 뭐니? 할머니와 함께해요. 할머니가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인숙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있기에 모든 것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어느 저녁 하은이와 함께 정원에서 별을 보며 인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 줄 알았는데 용기 하나가 이렇게 세상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참지 말걸. 아니, 참지 않았기에 우리 둘 다 다시 숨을 쉬게 되었어요. 할머니, 뭘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참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저도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하은아, 할머니가 너를 구한 게 아니야.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야. 동네에서는 인숙과 하은이를 용기 있는 할머니와 손녀라고 불렀습니다. 인숙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가정들도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희도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숙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침묵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말이에요. 마을 회관에서는 인숙을 초청해서 특별 강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내 폭력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아프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면 아이들은 계속 고통받습니다. 인숙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은이도 또래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무서운 일이 있으면 참지 말고 어른들에게 말해야 해. 도와줄 사람은 반드시 있어. 그렇게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들을 딛고 일어선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날 저녁 하은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는 사람이요. 그래, 우리 하은이. 그렇게 되자. 서로 도우며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의 용기가 만들어낸 희망의 빛처럼 말이에요. 가정 내 학대는 사랑이 아닙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의 용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킵니다.